역사는 무엇인가? 이해식하 오다실 진보로서의 역사.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인 오다실 진보로서의 역사.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맨체스터 대학에서 중세사를 가르치신 적이 있는 프레드릭 포윅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 근대사 왕립 강좌 담당 교수로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취임 강연의 한 구절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해석하겠다는 욕구는 너무나 뿌리 깊은 것이므로 과거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견해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신비주의나 냉소주의에 빠질 것입니다. 신비주의란 역사의 의미를 역사 밖의 다른 곳, 즉 신학이나 종말론과 같은 영역에 있다고 보는 견해. 그러니까 베르다예프, 니무어, 토인비 같은 저술가들의 견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소주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역사는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거나 혹은 옳든 그렇든 간에 별 차이도 없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거나 혹은 어떤 의미든 임의적으로 붙여도 무방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두 부류의 견해는 아마도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역사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견해를 주저없이 다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포윅 교수가 말한 적이 있는 과거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견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남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포윅 교수가 이 말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므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아시아의 고대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문명은 근본적으로 비역사적인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도 제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고대의 고전적 작가들이 전반적으로 과거나 미래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던 탓이기도 합니다. 그 중의 하나인 투키디데스도 자신이 서술한 사건에 앞서 있었던 시대에는 중요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중요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편이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레크레티우스는 미래에 대한 사람의 무관심을 과거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에 비추어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지나가버린 과거의 영겁의 시간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자. 이것은 자연히 우리 사후 미래의 시간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보다 밝은 미래에 대한 시적인 전망이나 지나간 황금 시대로의 복귀라는 전망의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또한 역사의 과정을 자연의 과정과 동일시한 순환론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어딘가로 향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의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로마의 시인이었던 베리길리우스 한 사람만은 목가 제4편에서 황금시대로의 복귀라는 고전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아이네이드에서는 순환적인 사고를 뚫고 나가려는 기백을 잠깐이나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나 끝없는 용토를 넘겨주었노라 고 한 말은 가장 비고전적인 사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말미암아 훗날 베리길리우스는 반기독교적인 예언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과정은 어떤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는 말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는 아주 새로운 견해, 즉 목적론적 역사관을 도입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기독교인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야 역사는 의미와 목적을 얻었지만 그 대신 현세적인 성격을 잃었습니다. 역사의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역사 자체가 변신론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역사관이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인간의 중심의 세계와 이성의 위와 같은 고전적인 관점을 해보겠습니다. 게다가 고전적인 비관주의적 미래관을 버리는 대신 유대교적, 기독교적 전통에서 나온 낙관주의적 미래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야 이전에는 적대적이고 위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간이 이제는 친근하고 창조적인 것으로 변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가? 라고 했던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물음과 진리는 시간의 딸이라는 베이컨의 말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뒤를 이어서 근대 역사 기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계몽시대의 합리주의자들은 유대교적, 기독교적인 목적론을 그대로 지켜가는 한편 그 목표를 세속화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역사적 과정 자체의 합리적인 성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역사는 지상에서 인간 모습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보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영국 계몽시대 최대의 역사가인 기본은 세계의 각 시대는 인류의 참다운 부의 행복, 지식 그리고 미덕까지도 증대시켜왔고 지금도 증대시키고 있다는 듣기 좋은 말을 저술의 주제에서 벗어나는데도 망설이지 않고 썼습니다. 진보라는 개념이 신앙의 절정에 달했던 시기는 영국의 번영과 국력과 자신감이 최고조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영국의 저수가들과 역사가들은 이런 신앙의 가장 열렬한 숭배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널리 알려진 탓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보라는 신앙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로 우리 사고에 전제되어 왔는가를 밝히는 데는 한두 가지 예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강연에서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만 액터는 케임브리지 근대사의 지표에 관한 1896년의 보고서에서 역사를 진보의 과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권의 서론에서 우리는 역사를 쓰기 위한 과학적 가설로서 인간 세계에서의 진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또 1910년에 출간된 이 책의 마지막 권에서 영국의 과학사가인 윌리엄 댐피어 교수는 자연과학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과 인류의 복지를 위한 자원의 슬기로운 이용 방법도 앞으로 무한히 발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썼습니다. 댐피어 교수는 저와 대학 시절 학감이셨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서 이미 아시겠지만 저 역시 이런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미리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보다 15년쯤 연상인 버틀런드 러셀이 나는 빅토리아 시대의 낙관주의가 한창 무르익을 당시에 자라나 내게는 아직도 그 당시에 안락하면서도 희망으로 넘치는 듯한 기분이 어딘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베리가 진보의 개념이라는 책을 펴낸 1920년만 해도 세계적으로 삭막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책임을 당시의 유행대로 러시아에서 현재의 공포 정치를 확립한 공론가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말을 하면서도 진보라는 것은 여전히 서양 문명에 생명력을 주는 이념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이러한 말들은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남아 정책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니콜라스 1세는 진보라는 말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일로도 유명한데 오늘날 서구는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의 철학자와 역사가들까지도 뒤늦게 니콜라스 1세의 명령에 동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진보라는 가설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소고의 몰락이라는 문구 또한 인용보호마저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지극히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요란한 소란이야 제쳐놓더라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이러한 새로운 사조는 누가 만들어낸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얼마 전 저는 우연히 버틀런드 러셀의 발언을 접하고는 몹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체적으로 10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의 세계가 훨씬 자유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아는 한 강한 계급적 편견을 드러낸 그의 유일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라고 해서
자유를 규정하는 척도가 달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소수자의 감소된 자유와 다수자의 증대된 자유를 어떻게 결산해야 할지도 모르는 행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측정 기준을 내놓더라도 버틀런드 러셀의 말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차라리 테일러가 가끔 우리에게 들려주던 옥스퍼드의 대학 생활에 관한 재미있는 스케치가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일러의 말에 따르면 문명의 몰락에 관한 모든 논의는 옛날에는 대학 교수들의 가정부를 고용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직접 설거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 가정부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학 교수가 설거지를 하는 것도 진보의 상징이 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백인의 우월권이 상실된 일은 대영 제국 옹호론자나 아프리카의 공화주의자 그리고 금광이나 구리 광산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근심거리가 되겠지만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는 진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보라는 문제 자체를 놓고 볼 때 왜 1950년대의 의견이 1890년대의 의견보다 더 옳은 것인지, 어째서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의 의견이 러시아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의견보다 더 옳은 것인지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또 영국 정치가인 해럴드 맥밀런에 의하면 중산층 지식인의 의견이 현재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서민들의 의견보다 옳다고 생각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연 진보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몰락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은 잠시 후에 내리기로 합시다. 그리고 먼저 진보라는 개념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지, 그 배후에는 어떤 전제가 놓여 있는지, 또 그런 전제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좀 더 엄밀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진보와 진화에 관한 여러 가지 혼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몽시대의 사상가들은 두 가지 견해를 믿었습니다. 첫째로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계에서의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일종의 노력이었죠. 그들은 진보 또한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체 무슨 근거로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즉 하나의 목표를 향해 부단히 전진하는 것으로 보았을까요? 이에 대해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으로,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으로 확연히 구분함으로써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이후 진보와 진화를 동일시하는 다윈의 혁명 후에 이러한 난점은 모두 해결된 듯이 보였습니다.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자연에서 진화의 근본인 생물학적 유전과 역사에서 근본의 진보의 근원인 사회적 획 등을 홍도하는 결과를 낳아 더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런 구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럽인이 낳은 아기를 중국인 가정에 맡겼다고 칩시다. 이 아이는 피부는 희지만한 중국말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피부 색깔은 생물학적 유전이고 언어는 인간의 두뇌 활동을 통해서 전승되는 사회적 습득물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에 의한 진화는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유사일에 인간에게는 아직도 특기할 만한 생물학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습득에 의한 진보는 인간의 각 세대로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은 과거 여러 세대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현대인이라고 해서 5,000년 전의 조상들보다 더 큰 두뇌를 가진 것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더 뛰어난 사고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 여러 세대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결부시켰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고의 효율성은 몇 배나 커졌습니다. 생물학자는 습득 형질의 유전을 부정하지만 이것이말로 사회 진보의 기초가 됩니다. 이처럼 역사는 습득된 기술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됨에 따라 진보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진보에는 명확하게 시작이나 끝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해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50년 전보다 인기가 떨어지긴 했지만 기원전 4000년경에 나일강 유역에서 처음으로 문명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지가 창조된 시기를 기원전 4004년으로 잡는 연대기와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는 하나의 설일 뿐입니다. 문명의 탄생을 진보라는 우리들의 가설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느리긴 한이 없는 발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때때로 극적인 비약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진보 혹은 문명이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로 그리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보에도 종말이 있다는 가설은 큰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헤겔은 프로이센 왕국을 진보의 종말로 본 데 대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비난은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언은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견해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리한 해석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탈선을 한 헤겔보다 오히려 한술 더 뜬 쪽은 빅토리아 시대의 역사가이자 교육자로 이름을 날렸던 아놀드 오브 럭비였습니다. 그는 1841년 옥스퍼드 대학의 근대사 왕립 강좌 담당 교수로 취임했는데 취임 강연에서 현대사를 인류 역사의 최종 단계로 생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즉 현대사는 시간이 꽉 차서 앞으로는 현대사 이후의 미래 역사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거지요. 프로 네탈리아 혁명으로 계급 없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던 마르크스의 예언은 이런 것들보다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약점이 적지만 역사의 종말을 가정한다는 것은 역사가보다는 신학자에게나 어울릴 법한 종말론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역사의 범주 밖에 목표를 설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종말이란 명확한 개념은 확실히 사람의 마음을 당기는 매력적인 주제이면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만 자신의 전진을 자유를 향한 끝없는 진보라고 생각한 액턴의 전망은 어딘지 차갑고 막연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따라서 역사가가 진보의 가설을 지켜야 한다면 진보를 하나의 과정, 즉 영속된 각 시대와 조건이 제각기 독특한 내용을 부여하는 그런 과정으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각오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역사가 단순한 진보의 기록이 아니라 진보하는 과학이라고 주장한 액턴의 참뜻입니다. 혹은 이러한 여러분이 원한다면 역사는 사건의 과정과 사건의 기록으로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진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서의 자유의 진전을 논한 액턴의 서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변화는 빨랐지만 진보는 늦었던 지난 400년 동안 자유가 지켜지고 확보되고 확대되어 마침내 이에 대기에 다다른 것은 폭력과 싸우면서 끊임없는 악의 지배에 항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처해진 약자들의 집단적인 노력 덕분이다. 액턴은 사건의 과정으로서의 역사를 자유를 향한 진보라고 보았고 이런 사건의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자유의 이해를 향한 진보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 두 과정은 병행되어 왔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플랜들리는 진보로부터 유추하는 것이 성행했던 시대에 집필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적 신앙에 있어 진화의 목적은 이미 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에게 진보의 목적은 이미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한없이 먼 곳에 있으며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는 우리들이 전진할 때만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침반은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길잡이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은 행로가 그려진 지도가 아닙니다. 역사의 내용은 우리들이 그것을 경험할 때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논점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역전이나 이탈 혹은 중단 없이 일직선으로 전진해 온 진보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명확한 역전이라 해도 이 믿음에 반드시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보의 시대가 있으면 퇴보의 시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 후퇴후의 전진이라는 것도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성급한 견해로 보입니다. 헤겔이나 마르크스가 말하는 세 개 혹은 네 개의 문명이나 토인비가 예를 든 바 있는 21세기 문명은 발생, 쇠퇴, 몰락의 순환적 과정을 주기적으로 겪는다는 이론인데 이러한 도식은 그 자체로서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문명을 진정시키는 데 노력한 노력이 한 지역에서 소멸되고 나면 훗날 다른 지역에서 다시 발생하는 것과 같이 결국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진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모두 연속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이러한 도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역사의 법칙을 공식화하는 일에 매달렸다면 어떠한 한 시기에 문명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집단, 계급, 국가, 대륙 문명이나 그 밖의 무슨 말로 부르든 다음 시기에는 같은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법칙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 집단은 이전 시기 전통과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 등에 깊이 물든 나머지 다음 시기의 요구나 조건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집단에게는 몰락의 시대로 보이는 시기가 다른 집단에게는 새로운 전진의 시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진보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동시적인 것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최근 서양의 몰락을 예언하는 사람들이나 역사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진보의 소멸을 단정하는 해이론자들의 대부분은 지난 몇 세대에 걸쳐서 문명의 진보에 지도자적 역할을 해온 지역 및 사회계층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과거에 그들 집단이 해온 역할이 이제는 다른 집단으로 이동했다는 말을 해도 그들에게는 결코 위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그렇게 비열한 농간을 부린 역사가 의미 있거나 합리적인 과정일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진보라는 가설을 유지해 나가려면 연속의 중단이라는 개념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 진보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예컨대 시민의 권리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 형사소송법 절차를 개혁하며 인종과 빈부격차를 제거하는 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일 자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진보를 추구하겠다거나 어떤 역사 법칙이나 진보라는 가설을 실현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진보의 가설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역사가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진보 개념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진보와 반동이라는 개념이 크게 남용되기는 했지만은 결코 공허한 개념은 아니다라는 아이자이어 벌링경의 말에 동의합니다. 역사의 두 가지 전제 중 첫 번째는 인간은 조상들의 경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언제나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에서의 진보란 자연계에서의 진화와는 달리 획득된 자산의 전승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자산에는 물질적인 소유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고 변경하는 데 이용하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요인은 긴밀하게 관련되어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을 사회구조 전체의 기초로 보았습니다. 만일 노동이라는 말에 광범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공식도 받아들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원을 축적해도 거기에 기술적 사회적인 지식과 경험,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이 증대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물질적 자원 및 과학적 지식의 축적이라는 면에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기술적인 의미에서 환경에 대한 지배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의문시 되는 점은 21세기에 들어서 우리의 사회 질서 형성에 어떤 진보가 이루어졌는지, 국내적으로 사회 환경의 지배에 어떤 진보가 이루어졌는지,
오히려 명백하게 퇴보한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혹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지원은 기술의 진보에 비해 뒤처진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의문을 가질 만한 징후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의문이 옳은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많은 전환점이 있어 왔고 그때마다 리더십이나 주도권이 어떤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더 넓게는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곤 했습니다. 근대 국가가 성립되면서 세력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시기나 프랑스 혁명기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런 시기는 하나같이 어지러운 동란의 시기이자 권력투쟁의 시기였습니다. 낡은 권위와 경계선은 힘을 잃고 사라졌으며 야심과 원한의 격렬한 충돌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탄생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 조직의 여러 문제에 관한 우리의 이해력이나 이러한 이해력을 기초로 하여 사회를 조직하려는 선의가 대보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해나 선의가 크게 증대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감퇴되었다거나 또는 도덕성이 약화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대륙과 국가와 계급 간의 세력 균형이 변동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생겨난 투쟁과 격동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는 그 능력과 자질에 가해지는 부담이 엄청나게 증대되어 궁극적으로 얻어질 성과에 대한 유효성을 제한하고 좌절시킵니다. 저는 과거 50년 동안 소유럽이 보여준 진보라는 믿음에 대한 역량을 과소평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직도 역사에서의 진보가 끝났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진보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진보에는 확실하고 명백히 규정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견해는 19세기 사상가들이 흔히 했던 가정에 속합니다만 이런 견해가 부적절하고 쓸모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진보를 믿는 것은 결코 자동적이고 불가피한 어떤 과정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 능력의 진보적인 발전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는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역사 진행의 과정 속에서 그때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코 역사 밖에 있는 어떤 원칙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상에서 완성된 인간의 가능성이나 미래의 지상 낙원 따위를 믿고 있다고 공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에서의 완성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나 신비주의자들과 의견을 함께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표, 곧 우리가 그것을 향해 전진할 때만 비로소 정의될 수 있고 해지고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만 비로소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향한 무한한 진보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진보란 우리가 필요로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한계가 없는 개념이며 이러한 진보의 개념이 없다면 사회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문명, 사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계를 위해서 현재 세대가 회생을 감수하기에 마련입니다. 이러한 회생을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구실 아래 합리화하는 것은 신의 뜻이라는 구실 아래 합리화하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소위 세속적 합리화에 해당됩니다. 베리는 이에 대해 후세에 대한 의무의 원리는 진보의 개념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더 이상의 상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혹 필요하더라도 저는 그 방법을 달리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객관성이라는 유명한 난제와 마주치게 됩니다. 객관성이라는 말 자체가 오해받기 쉬운 데다가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강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과 특히 역사학은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고 관찰자와 관찰 대상과의 엄격한 구분을 강요하는 듯한 지식 이론과는 조화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이란 복잡한 과정을 균형 있게 다룰 만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가가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중요성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 중요성에 따라서 역사상의 사실이 되기 때문에 역사상의 사실은 순수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역사에서의 객관성, 이 말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사실의 객관성이 아니라 단지 관계의 객관성, 즉 사실과 해설 사이, 과거와 현대와 미래 사이 관계의 객관성에 불과합니다. 역사와 독립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역사 밖에 세워놓고 이 기준으로 역사성의 사건을 판단하는 시도를 저는 비역사적이라고 배척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이유를 새삼 되풀이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진리라는 개념 역시 역사의 세계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과학의 세계에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진리 또는 절대적 허구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은 극히 단순한 역사적 명제일 뿐입니다. 좀 더 복잡한 차원에서 예를 들어 보자면 어떤 역사가가 선배가 이미 내린 판단을 논박할 경우 그는 절대 그것이 절대적 호구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든지 일망적이라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든지 발표 후에 제시된 증거 때문에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견해의 산물이라는 식으로 둘러서 비판할 것입니다. 만일 러시아 혁명이 니콜라스 2세의 우둔함이나 레닌의 천재성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호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가는 이런 종류의 절대적인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도빈슨의 죽음이라는 불행한 사건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조사의 객관성은 사실을 정확하게 입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진실된 혹은 의미 있는 사실과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우연한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1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